안녕하십니까? 산업안전을 강의하는 최윤정입니다. 이번 시간은 작업 공간 및 작업 자세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작업 공간을 뜻하는 용어들이 나왔습니다. 한 번씩 필기에 출제되는 용어입니다. 첫 번째 포랑면입니다. 한 장소에 앉아서 수행하는 작업에서 작업하는 데 사용하는 공간입니다. 우리가 앉아서 작업한다라고 생각하면 앉아서는 손으로 하는 수작업밖에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편안하게 앉아서 수작업할 때 필요한 공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파악 한계는 앉은 작업자가 특정한 수작업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공간의 외곽 한계이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앉아서 작업할 때요, 팔을 쫙 뻗어놓는 외곽 한계는 파악 한계가 됩니다. 편안하게 수작업할 때 사용하는 공간이 포랑면이다. 이렇게 구분하시면 되고요. 특수작업역은 특정 공간에서 작업할 때의 구역을 뜻하겠습니다. 그래서 밑에 특수작업역 요거 공간 특별히 암기는 하지 않으셔도 상관없고요. 이렇게 특정한 구역에서 작업할 때를 특수작업역이다라고 구분합니다. 자, 금방은 뭐였냐면 작업하는 공간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수평 작업대입니다. 작업대라는 건 뭐냐면 작업 테이블 뜻하죠. 우리가 작업할 때 그냥 바닥에 앉아서 작업할 때도 있지만 작업 테이블에서 작업할 때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작업대 위에서 작업하는 공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상 작업역은 상완을 자연스럽게 늘어뜨린 채 위에 팔 상완은 자연스럽게 늘어뜨리고요. 전압만으로 뻗어 파악할 수 있는 구역이다 라고 했습니다. 앞팔 전압만을 뻗어서 파악한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테이블에서 공부를 할 때도 그렇죠. 앞에 전압만 뻗어서 이렇게 필기하잖아요. 이런 구역을 정상 작업역이다 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팔을 굽히고도 편하게 작업을 하면서 좌우의 손을 움직여 생기는 작은 원호형의 영역이다. 팔을 이렇게 굽혀서 편하게 작업할 때 생기는 원호 영역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최대 작업역이 되겠습니다. 전완과 상완을 곧게 펴서 파악할 수 있는 구역이다. 그죠? 전환하고요. 위에 상완을 쫙 뻗어서 이 구역은 뭔가 하면 최대 작업역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깨로부터 팔을 펴서 수평면 산행의 원을 그릴 때 부채꼴 원호의 내부 지역이다. 그죠? 그래서 그림에서 보면요. 우리가 테이블이 있는 작업대에서 작업할 때 자, 앞팔만 뻗어서 작업할 수 있는 요 구역이 정상 작업역이 됩니다. 팔을 전환 상완을 완전히 뻗어서 작업할 수 있는 요 구역이 최대 작업역이 된다 보시면 됩니다. 자, 이거는 이제 작업대가 있는 작업 테이블이 있을 때고요. 만약에 작업대가 없을 때 바닥에 앉았다면 금방 정상 작업역은 뭐가 되겠습니까? 포랑면이죠. 앉아서 편안하게 작업할 수 있는 구역이 됩니다. 테이블이 없이 앉았을 때 최대 작업역은 뭐가 되겠습니까? 파악 한계가 되는 거죠. 그죠? 팔을 완전히 뻗어서 사용할 수 있는 구역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요거는 작업 공간을 뜻하고 정상 작업역, 최대 작업역은 작업대에서 작업할 때의 공간을 뜻한다. 이렇게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작업대의 높이 넘어가겠습니다. 일단은 석식 작업대 높이, 그죠? 석식이라는 건 착석식이라고 보면 되죠? 의자에 앉아서 작업할 때 작업대 높이가 되겠습니다. 작업대 높이는 의자 높이, 작업대 두께, 대퇴 여유 등을 고려하여 설계해야 한다. 그죠? 그래서 작업대의 높이기 때문에요. 이 테이블이 있고 이 높이기 때문에, 그죠? 이 테이블의 높이기 때문에 의자 높이가 어디까지며, 그리고 작업대 두께는 어디까지며, 사람이 이렇게 여기에 앉았다, 그죠? 이때 여유는 얼마나 되어야 된다. 위로 올라가는 거 다 고려해주면 되겠죠, 그죠? 여유하고 작업대 두께, 이렇게, 그죠? 그래서 석식 작업대에서 작업대 높이는 의자 높이, 작업대 두께,
대퇴 여유를 고려해서 설계한다. 자, 나머지는 쫙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서서 일할 때 입식 작업대의 높이인데요. 자, 이게 한 번씩 필기에 출제됩니다. 가벼운 경작업 시 작업대의 높이는 우리가 가벼운 작업할 때는요. 팔꿈치보다 5에서 10cm 정도 약간 내리는 게 좋아요. 작업할 때 이렇게 치켜드는 것보다 약간 팔을 내려야 어깨가 편안하죠. 그죠? 그래서 가벼운 경작업은 팔꿈치 높이보다 5에서 10cm 정도 낮은 게 좋습니다. 자, 힘든 중작업 할 때는 무거운 중작업은 조금 더 내려가는 게 편안합니다. 팔꿈치 높이보다 10에서 20cm 정도 낮은 게 적당합니다. 그런데 정밀한 작업할 때는요, 우리가 정밀하게 해볼 때 눈으로 끌어당기죠. 그래서 정밀 작업 시에는 작업대 높이는 팔꿈치 높이보다 5에서 10cm 정도 낮은 게 아니라 뭐다? 높은 게 적당합니다. 그죠? 그래서 요 세 가지 다시 볼게요. 가벼운 경작업은 팔꿈치 높이보다 5에서 10cm 낮게 합니다. 힘든 중작업은 좀 더 내려갑니다. 팔꿈치 높이보다 10에서 20cm 낮게 합니다. 정밀한 작업은 들어 올린다 그랬죠? 팔꿈치 높이보다 5에서 10cm 정도 높은 것이 적당하다. 요거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자, 그 다음에 신체의 기본 동작을 보겠습니다. 굴곡이죠. 굽히기. 그죠? 우리가 팔을 굴고 간 다음에 이렇게 해야 하는 게 굴곡이고 굽히기죠. 요 굽히기는 관절각이 감소하는 움직임이 됩니다. 반대로 신전은 반대죠. 펴기가 됩니다. 굽혔던 팔을 이렇게 펴면 관절각이 증가하죠. 그죠? 그래서 요거는 관절각이 증가하는 움직임이 되겠습니다. 자, 외전인데요. 벌리기가 됩니다. 신체 중심선으로부터 밖으로 이동. 중심선에서 밖으로 나가요. 그러니까 안에서 밖으로 나가는 게 뭐냐면 안에서 밖으로 나가는 게 벌리기, 외전이 됩니다. 내전은 반대로 모으기가 되는데요. 신체 중심선으로 이동이에요. 그러니까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게 뭐다? 내전이 되겠죠. 자, 여기가 전이 붙었고요. 외선이죠, 그죠? 외선은 로테이션을 해서 이게 회전이에요. 외선은 신체 중심선으로부터 밖으로 회전하는 거예요. 중심에서 밖으로 회전하는 거, 안에서 밖으로 회전하는 건 외선. 반대로 외전은 그냥 벌리는 거였고 외선은 회전하며 밖으로 나가는 겁니다. 내선은 신체 중심선으로 회전한다. 그 말은 밖에서 안으로 회전한다라는 게 되겠죠. 그래서 이것도 필기 자주는 아닌데요. 한 번씩 출제되니까 보고 지나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부품 배치 원칙 자주 나옵니다. 우리가 사업장에서 부품을 배치할 때 무턱대고 막 두면은 갔던 걸 또 가야 되고 중복하는 이게 경우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부품을 잘 배치해야 됩니다. 그죠? 자, 첫 번째 원칙은 중요성의 원칙이 되겠습니다. 부품을 작동하는 성능이 체계의 목표 달성에 중요한 정도에 따라서 우선 배치한다. 그죠? 요거를 간단히 말하면 중요한 것부터 배치한다. 중요한 것부터 배치. 그죠? 목표의, 것부터 배치하는 거죠. 성능이 목표의 중요한 정도에 따라 우선순위 결정. 쉽게 말하면 중요한 것부터 배치하자. 중요성의 원칙이 됩니다. 두 번째, 사용 빈도의 원칙인데요. 부품을 사용하는 빈도에 따라 우선순위를 결정한다. 자, 어떻게 하자? 자주 사용하는 것부터죠. 사용하는 것부터. 그죠? 그래서 많이 사용하고 자주 사용하는 것부터 먼저 배치한다. 이게 바로 사용 빈도의 원칙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기능별 배치의 원칙이에요. 기능적으로 관련된 부품들을 모아서 배치하자라는 거예요. 관련된 부품은 어디 가면 무슨 부품이 있다 이렇게 그죠? 우리가 모아둬야지 찾기가 쉽죠. 그래서 기능별 배치의 원칙은 관련된 부품을 표시장치, 조정장치 등을 모아서 배치하자라는 거고요. 사용 순서의 원칙은 사용하는 순서에 따라 가까이에 배치하자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부품을 배치하는 4가지 원칙. 첫 번째, 중요한 것부터 배치한다. 중요성의 원칙.
자주 사용하는 것부터 배치한다. 사용 빈도의 원칙이죠. 오늘 사용하는 순서대로 배치한다. 사용 순서의 원칙인데요. 배치할 때 어떻게 하자? 관련된 부품은 모아서 배치하자. 기능별 배치의 원칙이 되겠습니다. 자, 참고란의 제일 위의 내용 한번 보고 지나가겠습니다. 부품의 일반적인 위치 내에서 구체적인 배치를 결정하는 기준 그랬습니다. 부품을 중요한 거에 따라 자주 쓴 것부터 기능별로 사용하는 순서대로 배치하는데요. 가장 구체적인 건 뭔가? 그죠? 생각해보면 오늘 사용하는 순서대로 구체적이죠. 그런데 순서대로 하면서 어떻게 하자? 기능별로 모아서 배치하자. 그죠? 그래서 사용 순서의 원칙과 기능별 배치의 원칙이 구체적인 배치를 결정하는 기준이 된다. 요거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개선의 4원칙이 되겠습니다. ECRS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필요 없는 동작을 줄이기 위해서는 잘못된 동작 개선을 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eliminate, 그래서 E다, 그죠? 생략과 배제의 원칙이 되겠습니다. 불필요한 공정이나 작업의 배제, 그죠? 불필요한 공정은 배제하고 작업도 배제하는 거죠. 배제나 생략, 그죠? 하자는 거고요. 모든 개선에 있어서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게 필요 없는 걸 버리는 거죠. 그죠? 그래서 첫 단계에서 생각해야 될 게 생략과 배제의 원칙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컴바인 할 때 C다, 그죠? 자, 결합과 분리의 원칙입니다. 결합할 거는 결합해서 한 번만 움직이자, 그죠? 분리할 건 분리하자라는 건데요. 공정이나 공구, 부품 등의 결합으로 간단하고 단순화된 형태로 접근하자라는 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rearrange 할 때 R이 되겠다, 그죠? rearrange라는 건 재편성하고 재배열하자, 그죠? 다시 한번 배열해보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공정이나 작업 순서를 변경해서 재배열한 게 되겠습니다. 마지막 S다, 그죠? simplify, 그래서요. 심플이다라는 건 단순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단순화의 원칙이 되겠습니다. 공정이나 작업 수단이나 방법을 간단하게, 작업 방법 등을 간단하게 하고 용이하게 하거나 이동 거리는 짧게, 중량을 가볍게 하는 등의 단순화의 원칙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개선의 4원칙 ECRS 다시 한번 볼게요. 영어를 적지는 못해도 보시고 구분할 정도, 그죠? 또는 한글, 그죠? 이게 뭐다라는 거 매치 정도만 하셔도 되겠습니다. 첫 번째 E는 생략과 배제의 원칙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C는 결합과 분리의 원칙이고요. 세 번째 R은 재편성, 재배열의 원칙이고, 네 번째 S는 단순화의 원칙. 이렇게 네 가지 원칙이다. 자, 그 다음에 4번 또 넘어가겠습니다. 동작 경제의 원칙이에요. 동작을 경제적으로 한다라는 건 했던 걸 또 하는 건 경제적인 게 아니죠. 필요 없는 동작은 하지 않고, 그저 배제시키고 가급적이면 2번 움직이지 않게 동작을 줄이는 게 동작 경제의 원칙이 되겠습니다. 자, 요 원칙은요, 바한즈가 제안한 원칙인데요. 첫 번째, 인체 사용에 관한 원칙이 있습니다. 자, 두 손은 동시에 동작하는 게 좋아요. 두 손은 동시에 동작을 시작해서 동시에 끝나도록 한다. 동시에 일을 했다면 동시에 시작해서 동시에 끝나는 게 좋다. 그죠? 휴식 시간 중이 아니면 두 손을 동시에 쉬어서는 안 된다. 그죠? 한 손이라도 뭔가 해야지 두 손이 다 함께 쉬어서는 아니 됩니다. 두 팔의 동작들은 서로 반대 방향에서 대칭적으로 움직인다. 한꺼번에 이렇게 움직이는 것보단 이게 훨씬 수월하다. 그죠? 그래서 두 팔의 동작은 서로 반대 방향에서 대칭적으로 움직이는 게 좋고요. 손과 신체의 동작은 작업을 원만하게 수행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가장 낮은 동작 등급. 이 말은 쉬운 동작으로 하는 거예요. 어려운 동작으로 하려면 힘이 들어가니까 경제적이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작업이 가능하다면 가장 낮은 동작, 가장 쉬운 동작으로 사용하는 게 좋고요. 인체의 사용 범위가 넓을수록
피로가 더하고 시간도 낭비가 됩니다. 그래서 가급적 쉬운 동작으로 하자라는 거죠. 가능한 한 관성을 이용해야 하며 작업자가 관성을 억제하는 경우 관성을 최소한도로 줄인다. 관성, 중력 이런 거를 이용하면 사람이 힘을 적게 줘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능한 관성을 이용할 수 있다면 어떻게 하자? 사람이 억지로 움직이지 말고 관성을 이용하자라는 게 되겠습니다. 손의 동작은 부드러운 연속 동작이 좋습니다. 급격한 방향 전환은 힘들죠. 전환을 가지는 직선 동작 어떻게 한다? 피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손의 동작은 가급적 부드러운 연속 동작으로 하고 급격한 방향 전환을 하는 직선 동작은 피하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작업장을 배치할 때의 원칙이 되겠습니다. 모든 공구나 재료는 정 위치에 배치해야 합니다. 그래야 어디 있는지 몰라서 또 찾고 또 움직이는 게 없어지겠다, 그죠? 공구 재료 조정기는 사용 위치에 가까이 두는 게 좋겠죠. 그래야 불필요하게 또 움직이는 게 없어집니다. 가능하면 낙하식 운반법이 좋아요. 들어 올리는 것보다는 내리는 게 쉽죠. 들어 올리는 운반보다는 밑으로 내려가는 낙하식 운반을 쓰고요. 재료와 공구들은 자기 위치에 두도록 한다. 정위치에 둔다. 비슷한 말이죠. 그래서 작업장을 배치할 때 공구나 재료는 정위치에 배치하고 사용 위치에 가까이 배치하고 가능하면 낙하식 운반법을 쓰고 자기 위치에 있도록 한다. 자, 그 다음에 공구 설비의 설계에 관한 원칙이 되겠습니다. 치공구나 발로 조정하는 장치에 의해서 수행할 수 있는 작업에는 손의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발로 수행할 수 있다면 굳이 손은 안 쓰는 게 좋다. 왜냐면 손은 너무 여러 작업에 쓰이니까요. 그죠? 그래서 발로 수행할 수 있는 작업은 손은 사용하지 않는 게 좋다라는 뜻이 되고요. 공구를 하나하나 따로 쓰는 것보다 공구를 결합해서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공구나 재료는 가능한 한 작업자 앞에 두는 게 좋다. 그죠? 그래서 공구나 설비의 설계에 관한 원칙은 발로 조정하는 장치에 의해서 수행할 수 있는 작업은 손의 부담을 덜어주자. 즉, 다시 말하면 발로 수행할 수 있다면 손을 사용하지 않는 게 좋고요. 공구는 결합해서 사용하고 가급적 공구는 작업자 앞에 둔다라는 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바한즈가 말한 동작 경제의 3원칙의 굵직한 제목 다시 한번 볼게요. 첫 번째 뭐였습니까? 인체 사용에 관한 원칙이 있었다, 그죠? 인체 사용에 다시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는, 인체 사용에 관한 원칙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작업장 배치에 관한 원칙. 세 번째는 공구 및 설비의 설계에 관한 원칙. 세부적인 예가 시험에는 필기에는 더 잘 나옵니다. 이렇게 세 가지를 바한즈는 동작 경제의 3원칙이다 라고 말했고요. 저 앞에 기출을 풀다 보면 이게 나올 거예요. 동작 경제의 3원칙인데 이거랑 조금 다른 원칙이 나올 건데요. 길브레드 부부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바한즈가 더 근래의 사람인가 하면 더 과거의 사람이 길브레드 부부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시험에는 최근에는 요거보다는 바한즈 법칙이 더 잘 출제되고 있어요. 근데 행여나 또 요게 나와도 이것도 맞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길브레드의 동작 경제의 3원칙은 첫 번째 작업량을 전략하자. 작업량 전략의 원칙이고요. 그 다음에 잘못된 동작은 개선하자. 동작 개선의 원칙. 그 다음에 세 번째, 한 번 움직인 동작 능력을 최대한 활용하자. 동작능 활용의 원칙. 이렇게 3원칙입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내용은 스스로 한번 읽어보시고 지나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자 설계 원칙으로 넘어갈게요. 필기에 잘 나옵니다. 의자를 설계하는 일반 원리는 우리 허리뼈는 전망곡선이죠. 허리뼈가 안으로 약간 들어갔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추의 전망곡선을 유지하는 게 좋습니다. 디스크의 압력은 줄이는 게 좋고요. 등 근육의 정적 부하를 감소시키는 게 좋고
부하를 받는다는 건 힘을 계속해서 받는 거니까 줄이는 게 좋겠죠. 자세를 고정하는 건 좋지 못하죠. 비싼 의자는 전부 다 높낮이도 조절되고 뒤로 넘어가고 하죠. 그래서 자세 고정은 줄이는 게 좋습니다. 자세를 고정시킨다. 마치 허리를 잡아주는 것 같지만 좋지 못하죠. 그죠? 쉽게 조절할 수 있도록 설계하는 게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의자를 설계할 때는 요추의 전방 곡선을 유지하고 디스크의 압력은 줄이고 등 근육의 정적 부하는 감소시키고 자세 고정을 줄이고 쉽게 조절할 수 있도록 설계하는 게 좋겠습니다. 자, 의자 설계 원칙입니다. 체중 분포인데요. 의자에 앉았을 때 체중이 주로 좌골 결절에 실려야 한다. 양측의 좌골 결절에 체중이 실리는 게 좋고요. 좌판의 높이입니다. 좌판 앞부분이 대퇴를 압박하지 않도록 오금 높이보다 높지 않아야 한다. 그죠? 치수는 5% 오금 높이입니다. 좌판은 의자가 이렇게 있다면 앉는 자리잖아요. 그죠? 이 앉는 부분인데요. 오금은 뭐냐면 의자에 사람이 이렇게 앉았을 때 다리 있죠. 각지는, 무릎과 무릎이 굽혀졌는 요 각도가 오금이에요. 근데 이것보다도 좌판 앞부분이 더 높다는 건 편안하지 못하죠. 이게 굽혀지지 못하고 편하게 굽혀지지 못하고 다리가 들려 있다는 거죠. 그래서 좌판의 높이는 좌판의 앞부분이 오금 높이보다 높지 않아야 하고요. 치수는 5% 오금 높이로 한다. 요거 한 번씩 나오니까요. 한번 기억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의자 좌판의 깊이가 되겠습니다. 의자가 이렇게 있다면 등받이가 이렇게 있다, 그죠? 그러면 요 이제 길이가 되겠죠, 깊이. 얼마만큼 깊이가 되는가? 일반적으로 좌판의 폭, 요게 폭이 되겠죠. 앉는 폭. 이거는 큰 사람에게 맞도록 해야겠죠. 그래야지 엉덩이가 큰 사람도 의자에 앉죠, 그죠? 그런데 깊이는 이 깊이를 다리가 긴 사람 기준으로 하면 다리가 짧은 사람은 여기에서 끝나버려요. 그래서 의자 깊숙이 앉지를 못하겠죠. 그래서 깊이는 장단지 여유를 주고 대퇴를 압박하지 않도록 작은 사람에게 맞도록 설계한다. 그래서 자, 요거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좌판의 폭은 어떻게 하자? 엉덩이가 큰 사람한테 맞춰야 큰 사람도 의자에 앉는다, 그죠? 근데 좌판의 깊이는 다리가 짧은 사람한테 맞춰야 짧은 사람도 뒤에까지 쑥 앉을 수 있겠죠. 그래서 폭은 큰 사람, 좌판의 깊이는 작은 사람에게 맞도록 설계한다. 기억하시고요. 자, 이거는 한번 보고 지나갈게요. 몸통의 안정인데요. 의자 좌판의 각도는 3도, 등판의 각도는 100도가 몸통의 안정적입니다. 좌판의 한 모서리 부분은 5cm 정도 낮도록 설계합니다. 좌판과 등판 사이 각도는 90에서 105도를 유지하도록 한다. 참고로 이 부분은 보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작업 환경과 인간공학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조명하는 방식인데요. 이거는 잘 나오진 않습니다. 그냥 가볍게 보고 지나갑니다. 전반 조명은 조명기구를 일정한 높이와 간격으로 배치하여 작업장 전체를 균일하게 밝히는 걸 전반 조명이라고 합니다. 반대로 국부 조명은 필요한 곳만을 강하게 조명합니다. 그래서 작업을 하는 부분만 강하게 조명하는 이런 방식이 국부 조명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국부 조명은 정밀한 작업 또는 시력을 집중시켜 줄 수 있는 일에 사용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것도 잘 나오진 않습니다. 직접 조명은 등기구에서 발산되는 광속의 90%가 직접적으로 작업면에 투사, 빛이 아래로 90% 가까이 내려오는 게 직접 조명이 되겠습니다. 자, 요 장점, 단점은요,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대로 간접 조명은 등기구에서 발생되는 광속의 90% 이상을 천정이나 벽에 투사시켜요. 위로 빛이 몇 프로 간다? 90%. 그죠? 그래서 90% 가서 여기서 반사되는 빛으로 우리가 보는 거죠. 그래서 밝지는 않겠죠. 그죠? 대신 눈부심은 적어지겠죠. 그래서 투사시켜서 이로부터 반사 확산된 광속을 이용하는 게 간접 조명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넘어갈게요. 반사율과 휘광인데요. 휘광이라는 건 눈부심을 뜻해요. 눈부심 빛이 되겠습니다. 한 번씩 필기에 출제됩니다. 광원이라는 건 빛을 내는 물체로부터 눈에 직접 들어오는 휘광, 눈부신 빛을 처리하는 방법. 자, 그래서 우리 흔히는 햇볕이 창문 통해 바로 눈에 들어올 때가 있잖아요. 그죠? 그걸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광원의 휘도는 줄이고, 눈부신 빛은 줄이고. 자, 그래서 지금 저 앞에 켜놓은 등이 제 눈을 너무 아프게 해요. 그러면 저 불은 꺼버려요. 그러면 전체 방의 조도가 어두워지죠. 광원수를 늘린다. 휘도는 줄이되 광원수를 늘려서 조도를 맞춰준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직사휘광. 눈에 바로 들어오는 눈부신 빛이기 때문에요. 광원을 시선에서 멀게 하는 것도 좋고요. 반대로 요거 볼게요. 희광원 주위를 밝게 하여. 요거 어둡게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주변을 밝게 하면 덜 밝아 보이죠. 그죠? 근데 주변이 어두우면 빛나는 부분이 더 반사되어서 더 눈을 피곤하게 합니다. 그래서 휘광원 주위를 밝게 해서 광속 발산비를 줄인다. 휘도를 줄여주고요. 또는 가리개 차양을 사용해서 빛을 가려주는 것도 좋겠습니다. 자, 창문으로 들어오는 직사휘광, 이게 바로 햇볕 되겠다. 그죠? 처리법입니다. 자, 창문을 높이 달게 되면, 창문이 높으면 빛은 방의 끝으로 갑니다. 우리는 중간에서 작업 보통 하죠. 그래서 창문을 높이 다는 거 효과 있고요. 외부에 들이우게 설치하고, 안쪽에 수직 날개에 설치하고, 차양이나 발을 설치해서 햇볕을 가려주는 거 괜찮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반사휘광. 반사되는 눈부신 빛을 처리하는 건데요. 이건 잘 나오진 않습니다. 발광체의 휘도를 줄인다. 눈부신 빛을 줄이고요. 대신 일반 조명 수준을 높여서 조도를 확보해줘야 되겠습니다. 산란광이나 간접광이나 조절판 창문에 차양 설치하고요. 반사광이 비치지 않게 광원을 위치한다. 광원을 옮겨서 반사광이 비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좋습니다. 무광택 도료는 페인트죠. 그죠? 빛을 산란시키는 표면색을 한 가구나 윤기 없앤 종이를 사용하는 것도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반사율이 나왔다. 그죠? 반사율은 반사광의 에너지와 입사광 에너지의 비율을 말한다라고 했는데요. 반사율의 공식을 기억하신 거 좋습니다. 자, 반사율은 조명분의 광속 발산도 곱하기 100이다 해도 되고요. 조명은 요걸 외워도 상관없죠. 전체 조명은 반사율분의 광속 발산도 곱하기 100이다라고 해도 됩니다. 둘 중에 하나 기억하시면 돼요. 자, 위에 거 암기할게요. 자, 반사율이라는 건 빛을 내고 있는 전체 조명 중에서 광속 발산도, 지금 반사되는 빛의 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죠? 그래서 반사율은 조명분의 광속 발산도 곱하기 100이다. 조명은 하면요, 1분의 하면 이렇게 곱하면 똑같죠? 반사율 곱하기 조명은 1 곱하기 광속 발산도니까 광속 발산도가 되죠. 그러면 조명은 하면은 반사율 분의 광속 발산도 곱하기 100에서 % 나타낸다. 그죠? 그래서 요걸 식을 바꿔주면 되니까요. 위에 거 암기하면 밑에 거 따로 암기 안 해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반사율이라는 건 조명 중에서 반사되는 빛의 비율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대비죠. 그죠? 대비라는 건 배경하고요. 표적 물체를 비교한 겁니다. 그래서 배경의 반사율분의 배경의 반사율 마이너스 표적 물체 반사율 하시고요. 퍼센트 나타내기 위하여 곱하기 100 하면 됩니다. 자, 그럼 대비는 반사율에만 쓰이는 거 아니라 그랬죠? 세 개도 쓸 수 있다, 그죠? 그래서 대비라는 건 배경분의 배경 마이너스 표적 물체 곱하기 100이다. 반사율 빼시고 이렇게 기억하시는 게 더 좋아요. 그죠? 그렇다면 다른 거에 대한 대비도 똑같이 기억하시면 공식에 넣으시면 됩니다. 배경분의 배경 마이너스 표적 물체 곱하기 100. 이게 바로 대비의 공식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 필기에 잘 나옵니다. 옥내의 최적 반사율입니다. 우리가 보통은요, 실내도 보면 천정은 보통 흰색 칠하죠. 반사율이 높아야 됩니다. 그래야 빛을 반사해서 실내 공간이 밝아져요. 근데 바닥은 보통 짙은 색이죠. 왜냐면 반사율이 낮아야 됩니다. 바닥이 빛을 반사시키면 눈에 들어와서 눈부시게 되니까요. 자, 보통 천정 대 바닥의 반사율은 3대 1. 천정이 3일 때 바닥은 1 정도가 좋고요. 옥내의 반사율은 천정으로 올라갈수록 높고 바닥으로 내려갈수록 낮아져야 합니다. 그래서 이 순서가 시험에 잘 나옵니다. 제일 높아야 되는 건 천정이죠. 천정 밑에 있는 벽이고, 그 다음에 바닥 위에 서 있는 가구, 바닥이 제일 낮죠. 그죠? 천정, 벽, 가구, 바닥이고요. 천정 대 바닥은 3대 1 정도가 적합하다. 요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조도 넘어가겠습니다. 앞에 반사율보다는 조도가 좀 더 시험에 잘 나옵니다. 조도라는 건, 단위 면적 안에 들어오는 빛의 양이 됩니다. 자, 조도는 거리 제곱이죠. 우리가 거리를 제곱하면 이게 바로 면적이 되잖아요. 그죠? 면적. 자, 이게 지금 광원이 빛을 내고 있습니다. 근데 빛을 내는 전체 양은 뭐냐면 광도가 돼요. 근데 이 빛이 요렇게 내려와서 요 면적 안에 들어오는 빛의 양, 단위 면적 안에 들어오는 빛의 양이 뭐냐면 조도가 됩니다. 그죠? 그래서 조도는 거리의 제곱분의 미터의 제곱분의 전체 빛의 양, 광도가 된다. 그죠? 근데 조도의 단위는 두 개입니다. 첫 번째는 푸트 캔들입니다. 푸트 캔들은 1촉광의 정광원으로부터 1촉광이라는 건 촛불 하나가 내는 빛의 밝기를 뜻해요. 촛불을 하나 켰습니다. 1촉광의 정광원으로부터 1푸트 떨어진 1푸트라는 거 요즘은 이제 우리가 거리 단위를 다 미터 단위계로 사용하죠. 한 발자국, 그죠? 1푸트 정도 떨어진 공면에 비추는 광밀도, 이렇게 공민이 있다면 이 촛불이 이렇게 비추는 요 면적 안에 들어오는 빛의 양을 푸트 캔들이다라고 합니다. 근데 룩스다, 그죠? 요거는 미터 캔들이다라고 하는데요. 똑같이 1촉광의 정광원으로부터, 촛불 하나로부터 떨어진 거리가 1푸트가 아니라 1미터 떨어진 공면에 들어오는 빛의 양, 그죠? 요거는 뭐가 된다? 1룩스가 됩니다. 그래서 단위는요, 루멘 퍼 미터 제곱, 그죠? 거리가 미터 단위이기 때문에 거리의 제곱, 미터의 제곱분의 광도의 단위 루멘이 되겠습니다. 푸트 캔들은 거리가 1푸트이기 때문에 푸트의 제곱분의 1루멘이 된다. 그죠? 근데 요 단위는 별로 안 중요하고요. 조도의 단위가 푸트 캔들이 있고 룩스가 있다. 요거 기억하시고요. 보통은 1푸트 캔들이 10룩스 정도가 되겠습니다. 자, 법적인 조도 기준은 실기까지 중요합니다. 이 과목뿐만 아니라 산업안전보건법의 내용이라 실기에 나올 수 있습니다. 자, 초정밀 작업은 750 룩스 이상 되어야 합니다. 정밀 작업은 300 룩스 이상, 보통 작업은 150 룩스 이상, 기타 작업은 75 룩스 이상이다. 자, 그래서 법적 조도 기준 암기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초정밀은 750, 정밀 300, 보통은 150, 기타는 75 룩스 이상. 요거 암기하시길 바라고요. 자, 광도라는 건 일정한 방향에서 물체 전체의 밝기를 나타내는 양이다. 단위는 촉광이나 칸델라가 있다. 뭐 참고로 보고 지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소음과 청력 손실인데요. 자, 요 소음과 청력 손실 앞부분에서 했지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진동수가 높아짐에 따라 청력 손실도 심해집니다. 청력 손실의 정도는 노출 소음 수준에 따라 증가합니다. 소음 수준이 커지면 청력 손실도 커진다라는 게 되겠죠. 자, 초기의 청력 손실은 4000Hz에서 가장 크게 나타난다. 요거 필기에 한 번씩 출제됩니다. 강한 소음에 대해서는 노출 기간에 따라 청력 손실이 증가한다. 다시 말하면 노출 기간이 길수록 청력 손실도
증가하게 된다. 이걸 뜻하고요. 하지만 약한 소음은 뭐냐면 우리 대화 소리. 이거 평생 동안 듣는다고 그럼 우리 소음 다 소음성 난청 와야 하죠? 아니에요. 그죠? 소음성 난청은 강한 소음에 대해서는 노출 기간이 길어지면은 청력 손실 증가합니다. 하지만 대화 소리 같은 약한 소음에는 청력 손실과 무관하다. 아무리 들어도 청력 손실 오지 않는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소음을 내는 기계로부터 거리가 D2만큼 떨어진 곳의 소음 계산입니다. 자, 여기에 기계가 한 대 소음을 내고 있다라고 하겠습니다. 첫 번째 거리가 얼마냐면 D1이에요. 여기서 사람이 소리를 들어요. 기계의 소리를 들었을 때를 데시벨 1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사람이 좀 더 떨어지겠습니다. D2다, 그죠? 여기서 소음을 들었을 때 그 소음의 크기를 데시벨 2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거리에서의 소음, 데시벨 2는 데시벨 1보다 멀어졌으니까 소음이 줄어들겠죠? 그래서 데시벨 1 마이너스가 됩니다. 얼마만큼 줄어드는가 하면요. 20 곱하기 로그는 기계가 내는 소음이 우리 귀로 들어올 때 변화되는 단위다라고 보시면 돼요. 20 곱하기 로그, 첫 번째 거리 D1분의 나중 거리 D2만큼 소음이 감소된다. 그죠? 이건 공식이기 때문에 암기하셔야죠. 그죠? 필기에 한 번씩 출제가 됩니다. 두 번째 거리에서 소음 데시벨 2는 멀어졌으니까 소음이 감소되겠죠. 데시벨 1 마이너스 20 곱하기 로그의 첫 번째 거리 D1분의 나중 거리 D2가 된다.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소음이니까요. 단위는 데시벨 이렇게 적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그죠? 필기에 잘 나옵니다. 음량 수준을 측정할 수 있는 척도가 되겠습니다. 음량이라는 건 우리가 소리가 크다, 작다, 그죠? 음량이죠. 폰에 의한 음량이 있고요. 소음에 의한 음량 수준이 있습니다. 1폰이라는 건 1000Hz의 1데시벨 음의 크기를 뜻해요. 그래서 폰을 측정하는 측정기가 있고 소음을 재는 게 있는데 이거는 1000Hz 40데시벨 음의 크기를 1소음으로 규정했습니다. 그래서 음량을 측정하는 척도에 폰이 있고 소음이 있다. 그죠? 그리고 사람이 소리를 들을 때요. 어떤 사람은 크다, 어떤 사람은 소리가 작다 하죠. 인식 소음 수준 이렇게 세 가지. 그죠? 그래서 음량 수준을 측정하는 척도는 폰에 의한 수준, 소음에 의한 수준, 인식 소음 수준 이렇게 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금방 있는데요. 음의 크기 단위가 되겠습니다. 1폰이라는 건 1000Hz 1데시벨 음의 크기를 뜻합니다. 1소는 1000Hz 40데시벨 음의 크기를 1소음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폰 값이 주어졌을 때 소음을 계산하는 공식입니다. S는 하시고요. 2의 지수 형태입니다. 10분의 폰값 마이너스 40 요거 계산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소음을 계산한다. 계산하게 되면요. 40폰이 1소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는 거 한 번씩 출제되니까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복합소음 넘어갈게요. 두 소음이 발생됐는데요. 소음의 수준 차가 10데시벨 이내일 때 복합소음이 발생됩니다. 자, 이때는 같은 소음 수준의 기계가 두 대일 때 3데시벨 소음이 증가하는 현상입니다. 예를 들어 90데시벨 소음을 발생시키는 기계 두 대가 있어요. 자, 90데시벨 소음이 똑같으니까 소음 수준차 10데시벨 이내니까 복합소음이 생기겠죠. 이렇게 똑같은 소음을 내는 기계 두 대가 있을 때 그 소음이 3데시벨 크게 들리는 거예요. 그럼 우리 귀에 들리는 소음은 93데시벨로 들린다라는 걸 뜻하죠. 이러한 현상을 복합소음이다라고 합니다. 잘 나오진 않는데요. 합성소음도 계산하는 게 어쩌다 한 번씩 출제됩니다. L은 해서 자, 소음을 합성할 때 아까 소음이 내는 게 우리 귀에 들어올 땐 20 곱하기 로그다 그랬죠? 근데 합성 소음도를 계산할 때는 10 곱하기 로그가 기본이에요. 10 곱하기 로그 하시고요. 10에 10분의 지금 합성 소음이라는 건 소음을 내는 게 L1이 있고 L2가 있고 L3가 있다. 그죠? 더했을 때 소음이 얼마인가를 뜻합니다.
그래서 10 곱하기 로그 10의 10분의 첫 번째 소음 더하기 10의 10분의 두 번째 소음 더하기 10의 10분의 10분의 세 번째 소음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다 더해서 그죠? 이렇게 계산하시면 됩니다. 자주는 안 나오니까요. 한번 봐두시고 기출에 출제되었을 때 문제통에서 기억해도 되겠습니다. 은폐 현상 또는 마스킹 현상이 되겠습니다. 두음의 차가 10dB 이상이다라는 건 하나는 소리가 낮고 하나는 큰 소리다. 그죠? 이렇게 두음의 차가 10dB 이상일 때 은폐 현상, 마스킹 현상이 발생됩니다. 이때는 높은 음이 낮은 음을 상쇄시켜서 우리 귀에는 높은 음만 들리는 현상입니다. 자, 지금 기계가 소리를 내고요. 사람 대화 소리가 있죠? 그러면 작은 음, 대화 소리가 묻혀버리고 귀에는 기계 소리만 들리는 게 은폐 현상, 마스킹 현상이 됩니다. 얘가요, 컴퓨터 자판 소리에 사람의 대화 소리가 안 들리는 현상이 얘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서 열 교환 과정과 열 압박이 되겠습니다. 앞에서 살펴봤었던 내용이죠. 열평형 방정식입니다. 열평형 방정식이다라는 건 인체의 열 교환 과정이다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자, 열이 축적되는 거죠. S는 열 축적은 M 대사열, 그죠? 마이너스. 열이 증발한다는 건 마이너스밖에 없죠. 마이너스 2 증발이 되겠습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R 복사가 되고요. 플러스 마이너스 C 대류가 되고 일을 하게 되면 에너지 소모하게 되니까요. 한 일, 요거는 생략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열 축적은 M 대사열 마이너스 2 증발이고요. 플러스 마이너스 R 복사 플러스 마이너스 C 대류 일을 했을 땐 마이너스 W 한 일이다 한번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불쾌지수도 잘 나오진 않습니다. 기온과 습도에 의하여 감각 온도의 계략적 단위로서 사용되는 게 불쾌지수인데요. 불쾌지수는 건구 온도 플러스 습구 온도 곱하기 0.7이고요. 플러스 40.6이죠. 요거는 섭씨 온도를 기준으로 했을 때입니다. 우리가 도시가 섭씨 온도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불쾌지수는 건구 플러스 습구 온도 하시고 곱하기 0.72가 아니라 곱하기 0.4 플러스 15도 하면 화씨 온도 기준이에요. 도 F. 이게 화씨 온도죠. 그죠? 자, 그래서 화씨는 빼고요. 건구 온도, 습씨 온도 한번 보자면 불쾌지수는 건구 플러스 습구 온도 곱하기 0.72 플러스 40.6으로 계산한다. 이 정도 한번 보고 지나가겠습니다. 불쾌지수가 80 이상일 때 모든 사람이 불쾌감을 가지기 시작하고요. 75의 경우는 절반 정도가 불쾌감을 가지고 70에서 75 사이에서는 불쾌감을 느끼기 시작하고 70 이하는 모두 쾌적하다라고 느낍니다. 근데 불쾌지수는 자주 출제되진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옥스포드 지수 넘어가는데요. 습건 지수다라고 합니다. 공기가 얼마만큼 습하고 건조한가를 나타내죠. 그래서 습구, 건구 온도의 가중 평균치로서 다음과 같이 나타낸다. 그죠? 옥스포드 지수, 습건 지수는 WD는 하시고요. 0.85하고 0.15를 더하면 1이죠. 1. 다시 말하면 100%잖아요. 전체, 그죠? 0.85 곱하기 습구 온도가 물기 있으니까 무겁죠. 숫자가 크다. 85% 기억하시고요. 0.15 곱하기 D, 건구 온도 됩니다. 그래서 습건 지수, 옥스퍼드 지수, WD는 0.85 곱하기 무거운 습구 온도 플러스 0.15 곱하기 가벼운 건구 온도 이렇게 하시고요. 단위는 도시로 나타내겠습니다. 자, 그 다음 시료 온도, 감각 온도, 우리가 느끼는 온도가 되겠습니다. 시료 온도는 온도, 습도, 공기 유동이 인체에 미치는 열 효과를 하나의 수치로 통합한 경험적 감각 지수로 상대 습도 100%일 때의 건구 온도에서 느끼는 것과 동일한 온감이다. 이 표현이 한 번씩 필기 나옵니다. 시료 온도나 감각 온도는 상대 습도 100%일 때
공구 온도에서 느끼는 것과 동일한 온감이다 기억하시고요. 시료 온도를 결정하는 요소입니다. 우리가 어떨 때 감각 온도, 체감 온도 같은 말이죠. 덥다고 느끼는가 생각하면 온도가 높을 때 덥죠. 습도가 높아도 덥고 대류, 공기 유동, 더운 공기가 불어와도 덥다. 그죠? 여기서 빠져있는 게 복사는 생략된다. 그죠? 자, 그래서 허용한 게 정신작업은 60에서 64, 경작업, 중작업. 요거는 잘 안 나오니까 그냥 보고 지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진동 부분은요. 앞에서 우리가 물리적 유해 인자에 들고 다뤘던 부분이죠. 시험에 잘 안 나오기 때문에 한번 읽고 지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색채, 그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은 스스로 한번 읽고 지나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앞에서 한번 설명드렸던 내용들이죠, 그죠? 색채 조절의 효과와 목적, 마찬가지입니다. 잘 출제되지 않기 때문에 읽고 지나가시고요. 시력에서 시각 계산하는 공식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 눈이 있고요. 예, 눈이 있고, 사람 지금 눈동자가 있고 여기에 눈이 이렇게 있고 A라는 글자가 있다. 그죠? 눈에서부터 글자까지 떨어진 거리가 D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A라는 글자를 그냥 보는 것 같지만요. 눈동자에 미세한 각도가 있다. 그죠? 이게 뭐냐면 시각이 됩니다. 눈동자의 각도죠. 그래서 여기서 시각에서 분은 시간의 분이 아니고 각도의 분. 우리가 말하는 몇 도, 360도 도보다 더 작은 단위, 각도의 분이 되겠습니다. 시각은 하시고요. 떨어진 거리 뭐죠? D분의, 그죠? 57.3 곱하기 60. 요거는 상수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곱하기 글자의 높이가 L이 됩니다. 요 L을 곱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과거에 자주 출제되었는데요. 최근에는 조금 뜸합니다. 그래도 기출 풀다 보면 아마 나올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동시력인데요. 움직이는 물체를 식별할 수 있는 시각적인 능력을 말합니다. 초당 물체 이동 속도가 60도 이상이면 시력은 급격하게 감소되고요. 정상인이 수평면을 볼 수 있는 시계는 200도 정도 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팔을 이렇게 펴면 180인데요. 조금씩 뒤로 가서 볼 수 있는 거 대략 200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최근에 몇 번 요게 출제되었습니다. 시력. 우리가 시력이 1.0이다, 1.5다 말하잖아요. 시력은 뭐다? 시각분의 1이다. 시각은 위에서 계산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시력은 시각분의 1로 계산한다. 이거 기억하시고요. 자, 그 다음 유효 시야가 되겠습니다. 안구 운동만으로, 사람 눈동자 운동만으로 정보를 주시하고 정보를 수용할 수 있는 범위를 유효 시야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 다음 디옵터인데요. 렌즈의 굴절력을 나타내는 단위가 디옵터고요. 초점 거리의 역수이다. 그래서 D 값이 클수록 도수가 높다. 디옵터가 클수록 도수가 높은 것이고요. 디옵터는 초점 거리분의 1이다. 그죠? 이것도 그렇게 자주 나오진 않습니다. 자, 옆에 참고란에 있는 내용들 꼭 한번 보고 지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그다지 중요한 내용이 많진 않았어요. 그냥 필기에 아주 자주는 아니고 한 번씩 출제되는 내용들 대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인간공학도 최근 들어서는 필기에서 과락이 잘 걸리는 과목 중에 하나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자주 나오지 않더라도 참고란에 있는 내용들 대부분 참고에 있는 건 쓸데없는 걸 갖다 놓지 않았어요. 어쩌다가 나오지만 기출에 출제된 내용들 위주로 참고란이 메워지기 때문에 참고란 내용까지 꼼꼼히 한번 훑어보고 지나가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